이혁 교수님하고 또 이혁 교수님 논문을 중심으로 하고 우리 박 교수님도 어차피 이제 많은 부분이 같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우선 이혁 교수님하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중국 공부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먼저 하셨군요. 사실은 토론이 잘 안 됩니다. 똑같아서. 근데 이혁 교수가 저보다 중국을 조금 더 좋아하죠. 차이가 있다면 뭐 그런 부분인데 그래도 뭐 많은 부분에서 저하고 같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부분에서 제가 뭐 질문을 제기하거나 이러지는 않고 좀 포괄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 토론문을 쓰면서 그리고 이혁 교수님의 논문을 읽으면서 한 3가지 정도를 크게 이제 범주로 나눠봤습니다. 지금 미중 관계, 미중 패권, 뭐 한미 관계, 북중 관계 이런 모든 부분에서 뭐가 문제냐라고 봤을 때 저는 첫 번째 인식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이혁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중국이 패권의 의지와 능력이 없을까? 라는 사람도 있고 무슨 소리야. 지금 분명하게 있고 그 시진핑 주석이 말할 때 봐. 단순히 국내용이 아니야. 분명히 뭔가가 있고 조그만 국가들에 대해서 운명을 같이 하자고 하는 것은 그건 무서운 말이야.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대응 방안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말 중국은 그런 의지가 없는가. 그래서 요즘에 또 시진핑 중국의 모든 이 외교 이론, 뭐 실천 여기에 우두머리는 지금 시진핑 주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외교가 잘못되면 물러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까지 저는 어떤 때는 해봅니다. 너무 시진핑 주석 얘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아주 미워하고 싫어하는 권력의 집중이라는 부분이 과도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뭐 훌륭한 사람이긴 하지만 저는 그래서 제기한 이 문제가 뭐냐면 과연 중국의 적은 미국일까? 미국만 중국을 건드리지 않으면 중국은 계속 갈 수 있을까? 제 생각은 아니다. 중국의 적은 중국 내에 있다. 그럼 똑같이 미국은 중국만 죽어주면 계속 패권을 유지할 수 있을까? 소위 유니폴라 시스템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아니다. 미국의 적은 역시 미국에 있다. 트럼프 행정부 때 하는 짓을 보니까 저건 중국이 가만히 있어도 미국 망하게 생겼더라. 라는 해석도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들이 너무나 이제 이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와중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데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데 우리하고 상관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모든 부분이 우리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어떻게 인식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늘 따라다니는데 저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중미 관계를 바라보는, 중국을 바라보는, 미국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너무 정치화되어 있다. 국내 정치화되어 있고 이념화되어 있고 진영 논리적으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혁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중국과 미국인 저는 이 천정과 바닥을 항상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좋아도 천정을 뚫고 가서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과 미국이 어떻게 결혼하겠어요? 체제가 다르고 가치가 다르고 인생관이 다른데 어떻게 결혼하겠어요? 그럼 그렇다면 이 바닥 뚫고 들어가서 이혼을 할까? 파경을 맞을까? 그거 역시 안 된다. 왜? 서로 이 콕끼어 있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중국이 미국이 이렇게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아까 이혁 교수님이 굉장히 우회적으로 완곡하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냥 우리가 기분 내키는 대로 중국이 없는 미국, 미국이 없는 중국 이거 이렇게 쉽게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인식의 문제를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특히 국내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면 큰일 난다. 근데 우리는 계속 그러고 있다. 이 문제를 저는 제기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 첫 번째로 제기하는 문제는 뭐냐면 저는 이 중국을 가장 위협하는 것이 저는 미국의 전 항공모함을 가지고 중국 해안을 봉쇄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럼 어떤 게 가장 무서울까? 미국이 가지고 있는 민주화, 인권과 자유와 다원적인 이런 가치를 정말 미국답게 실현하는 것, 실천하는 것이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다. 중국의 젊은이와 중국의 인재들이 나 미국 가서 살고 싶어. 나 미국 가서 공부하고 싶어. 내 로망이야. 이게 가장 무서운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미국이 상당 부분을 최근에 많이 놓쳤다.
여전히 중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갈망을 하지만 과거에 비하면 너무 많이 식었다. 별로 미국 가고 싶지 않다. 미국의 체제의 우월성이 저 정도인가? 아니, 백인이 흑인을 죽이고 아시아인을 중국으로 돌아가라고 길에서 발로 걷어차는 이런 상황에서 위구르 문제를, 홍콩 문제를, 인권 문제를 거론할 수 있을까? 너나 잘해. 이런 빌미를 준 것이 저는 미국의 굉장히 아픈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 이 미국이 하는 그런 부분이 최근에 바이든 정부에서 어떤 뭐 가치와 이념과 뭐 이런 부분들이 정말 잘 다듬어지지 않으면 중국에게 유효타가 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좀 우리 이 교수님한테 한번 드리고 이 교수님 견해를 좀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미국과 중국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아, 정말 저 사람들 전쟁하는 거야? 근데 저는 어떤 데 보면은 너무 이거를 막 좀 과격하게 해석을 해서 특히 이제 대만 문제가 결부가 되면 뭐 곧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 문제 역시 그리 간단치 않다. 저는 시진핑 주석이 등장했을 때 미국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젊었을 때 그 사람의 정치적인 성장 과정의 초입 단계에서 미국을 방문을 했고 또 미국의 농촌을 가봤고 펜타곤을 가봤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80년대 초에 미국에 가서 느낀 시진핑의 그 마음이 뭐였을까요? 와, 무섭다. 힘. 이런 부분을 느꼈을 겁니다. 바로 그러면서 상당히 미국과의 이 충돌이라는 것은 재앙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점점 가면서 물론 힘도 좋아지니까 좀 오만하고 건방진 부분도 있겠지만 미국이 자초한 부분들이 너무 많았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트럼프가 시진핑을 키워줬다. 시진핑을 키운 정말 한 5할은 트럼프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바이든 정부로서는 물론 이제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저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예의 바른 트럼프가 바이든이고 상냥하게 미소 짓는 트럼프가 바이든일 수 있다.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보면서 상당히 예의 바르고 남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 또 너무 또 우리가 그 이면에 있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을 또 망각을 하고 완전히 이제 이 미국의 어떤 그런 부드러운 부분을 가지고 또 갑자기 뭐 우리가 20, 30년을 뛰어서 미국으로 갔다 이런 표현을 또 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미국하고 뭘 안 했나요, 지금까지? 상당 부분을 했고 동맹이 없어진 거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이걸 정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최근에 그 대만과 관련해서 대만의 우리도 통일부 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 대륙위원회 주임이 지우타이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요새 무슨 표현을 썼냐면 이 constructive ambiguity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건설적 모호성. 이제는 이 전략적 모호성 가지고 이제 안 되니까 이 건설적 모호성이라는 게 뭐냐면 왜 자꾸 그 알면서 물어? 응? 중국은 하나야? 그리고 그 하나의 중국을 서로 다르게 표현하지. 근데 그거를 내가 지금 대답하게 되면 국내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워. 근데 왜 자꾸 물어?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 이게 바로 건설적인 모호성이야. 이런 얘기를 하던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정책을 추진할 때도 이런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거 우리도 건설적 모호성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만인을 위해서 미국이 저는 피를 흘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이 바이든이라는 사람이 중국을 정말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만 문제가 얼마나 민감한지는 저는 잘 알고 있다고 봅니다. 그 하나의 그 레드라인이 있고 중국을 압박하는 용으로만 사용을 하지 대만을 위해서 뭐 무기 팔고 이런 정도지 피를 흘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뭐냐면 역시 이제 우리화의 문제인데 중국의 비핵화의 의지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봅니다. 분명히 지금 중국은 여러 가지 그 복잡한 이 계산을 하고 있을 텐데 우리한테 무슨 뭐 어제도 외교부 대변인의 이 말을 이렇게 쭉 보면 상당히 예의를 차리려고 노력은 하지만 속에서 좀 부글부글 좀 끓는 것 같아요. 근데 어쩌면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좀 덜 맞고 미국으로부터 어느 정도 예의를 갖춰서 하는 그런 걸 받는 이런 상황인데 정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역시 비핵화 문제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저는 단적으로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저는 의지가 많이 줄었고 능력도 거의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공식적으로는 하고 국제사회를 의식해서 하지만 여전히 이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는 거의 그냥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북한에 대해서 아까 우리 이익 교수님도 어떤 그 영향력의 행사의 그 딜레마를 말씀을 하셨듯이 거의 지금 중국이 가장 급한 미국과의 불을 끄는데 북한을 끌어안는 상황 속에서 핵 문제를 다시 거론을 하고 김정은을 압박하고 이런 부분, 물론 저는 조건이 있다고 봅니다. 대만 문제에서 바이든이 아주 통큰 그야말로 그다음에 위구르 안 건드려. 중국의 인권? 나라마다 인권이 상황이 다르지. 이런 정도가 아니고서는 북한의 이 비핵화라든가 이런 문제에서는 양보를 안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중국도 그 리우샤오밍이라는 북한 대사도 했고 영국 대사도 한 사람을 한반도 특별 그 사무 대표로 지명을 했고 또 뭐 바이든도 썬킴을 굉장히 이제 아주 이로 세우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중국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부분을 얼마만큼 기대할 수 있을까? 그 조건은 뭘까? 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하나의 질문으로서 간단하게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한미회담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이 저는 어쨌든 우리가 이 문재인 정부가 중국 쪽으로 많이 기운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잖아요. 실질적으로 저도 좀 불만이었던 게 뭐냐면 가서 쓰는 단어라든가 어떤 표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 굳이 가서 저런 얘기를 할까? 저 사람들이 사용하는 용어라는 건 엄청나게 정치적인 용어고 한데 오디언스가 누구고 시점이 누구고 언제고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보고 절제된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가서 뭐 그냥 좋은 말로 뭐 사자성어 쓰듯이 이렇게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뭐 어떤 사람은 뭐 좀 너무 오버해서 얘기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십 년을 뛰어서 왜 미국으로 가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일정 부분을 균형을 잡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게 우리가 중국을 버리고 미국을 간다? 그럴 수 있는 이 문재인 정부의 인전적인 지향도 그렇고 생각이 그렇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 교수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뭐 드리고 싶은 말씀 많지만 시간 때문에 이 정도에서 제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 김진아 박사님께서 역시 통일연구원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남북한 관계에 대한 어떤 함의 같은 것도 또 많이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보면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선임연구원이시고요. 또 세계지역학계 여러 학회에서 부회장 또 연구이사 맡으시면서 이 분야에 또 열심히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자,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통일연구원 김진아입니다. 먼저 이 좋은 자리에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회장님 그리고 우리 안인혜 선생님 다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자리를 위해서 제가 딱 보니까 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한 3가지 정도만 제가 딱딱 집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중 경쟁을 해석하는 시각, 우리 박원권 선생님이 너무나 잘 정리해 주셨지만 그거를 좀 더 추려서 그 기반 하에서 미국의 전략을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그 싱가포르 회담이나 이런 거에 대한 오인들이 많더라고요. 북한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향후 바이든이 북핵 문제에 접근하는 것에 대한 어떤 보이는 또 보이지 않는 그런 어프로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이 지금 떠오르고 있다, 팽창하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미 20년, 15년 전부터 계속 얘기가 되었던 거고, 거기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존재해 왔습니다. 흔히 현실주의자들이 리베럴 헤지모니라고 얘기하는 패권 그룹, 지금 바이든도 그 일종이죠. 그 리베럴 패권주의자들, 그 자유 패권주의 전략을 기초로 한 제도적 자유주의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뭘 믿냐면은 제도적으로 국제적 제도와 기구화된 경제적인 정교한 국제 질서, 그다음에 그 안에서 점증하게 되는 인터디펜던스,
경제적 인터디펜던스가 당연히 자유주의를 확산시키고 이러한 자유주의와 끈끈한 유대 속에 세계 평화가 온다. 현실주의 시각은 뭐냐? false promise. 그런 거 없다. 우리 선사인어 생각하면 됩니다. 남한 내 우리 한국 내에도 선사인어들이 뭐 비슷한 생각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없다. 그 경험치상 그렇지 않다. 그건 다른 얘기다. 이렇게 보는데 이들 사이에 어떤 싸움들, 논쟁들이죠. 학술 또는 정책 기반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정책 페이퍼나 정책 논쟁들이 계속 진행돼 왔었습니다. 그 트럼프에 대해서 요즘에 너무 까는 분위기들이 많은데 사실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게 이미 선거 이전부터 미국 내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두 가지에 대해서 가장 큰 반대 여론이 나옵니다. 첫째, 중국 싫다. 두 번째, 미국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세계 제도 그 질서 유지자로서 너무나 부담을 지고 있다. 너무나 비용을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못 해먹겠다. 이게 국민의 감사였어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 사실 국제 주도 헤지몬, 리베럴 헤지몬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자유주의 패권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 옛날 대동아 공영권이나 아니면 나치 치하의 동유럽이나 소비에트 블록 보십시오. 그런 헤지몬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근데 굳이 그걸 자유주의 헤지몬으로 패권으로 간다는 거는 부담을 지는 거거든요. 퍼블릭 굿을 만들어내는. 자, 여기에 대해서 그 현실주의자, 특히 좀 무식하고 좀 네이키드한 식으로 나오긴 했지만은 그 고립주의적인 성향을 지닌 그 민중주의, 그 영합주의, 민중 영합주의 성향을 지닌 트럼프가 택한 거는 그냥 부시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 있던 거. 그러니까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나 아니면 서양 유럽에 대해서나 다 일관되어 있었고, 다만 이스태블리시먼트들 그렇게 바이든이 싫어했던 그 국무부나 아니면 학계에 있는 팔러시가 그거를 블랍이라고 그러죠, 블랍. 그 블랍들이 그렇게 말려왔던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일관되게 트럼프가 보여줬던 건 부시는 겁니다. 그 다음, 미국의 계속적인, 중국의 부상과 도전에 대해서 이 제도주의자들 또는 민주당이라고 그럽시다. 여기는 이제 정치권이니까. 민주당 세계주의자들, 인터내셔널리스트를 이 사람들의 판단은 아니다. 미국이 더 쇠퇴하고 있는 이유는 트럼프 너 때문이다. 네가 이런 자유주의, 그러니까 이념적인 편향이나 아니면 학문적인 분석이 틀린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네가 이걸 질서를 뿌렸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걸 재건하는 거다. 너무나 당연한 수준이에요. 너무나 당연히. 자, 그런데 이미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이 미국의 그 퇴락과 그다음에 그 중국의 부상 이거에 대한 그거는 너무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도 상당히 이제는 정교하고 아름답고 그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방식으로 새로운 재건에 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번에 제가 놀랐던 게 문재인 정부 분들이 다 가서 다 하고 왔다 생각하면 어벤져스 팀 같아요. 왜 같은지. 그냥 정신도 못 차리고 다 하고 온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낸 어떤 첫 번째 그것이 그 리베럴 퍼블리크에 만드는 거, 공공선에서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일단 생산이 되면은 배타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걸 사용해 먹거든요. 자기들 수출할 때는 온갖 거 다 이용하지만 자기들은 안 해요. 그게 중산주의고 그거를 처벌할 기준도 없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 공공선, 자유무역 또는 자유금융의 공공선에 대해서 어떤 그 굉장한 전략적인 어떤 걸 만들어내서 굉장히 undifferentiated collective action에 대한 비판, 그러니까 커트 캠벨하고 설리반이 얘기하는 건데 저는 굉장히 몸소리가 쳐지는 게 이 사람들 진짜 똑똑해졌다 이제 정말 정교하다. 뭐냐? 그 국제무역의 어떤 가치, 공공선 가치 자체를 돈으로 매기는 거예요. 있잖아요. 익스토블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까 1차 세션에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소다자주의, 방편적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는 소다자주의를 통해서 배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세력들 프라이빗이 되는 거예요. 유사 상품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자, 우리가 거기 가냐 안 가냐 지금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빠지면 그냥 뒤처지는 거지. 이게 뭐, 안 하려면 안 하라. 이런 류의 어떤, 첫 번째로는 새로운 류의, 제도주의 전략들이 있다. 다음 두 번째로는 현실주의로부터 밸런싱 요법을 그냥 빌려왔어요. 코올리션입니다. 그 코올리션도 굉장히 정교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컷 문제만 해도 그 비슷하게 나오는데 중국의 강요로부터 unconstrained 된 에어리아를 개발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한테 준다. 한국 하고 싶으면 해. 이번에도 사실 그런 대안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한 10개 정도 이상의 그런 소다자주의 또는 안보와 관련이 있든 없든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한국 해도 나도 네 마음대로야. 이건 그 임시 방편적이고 이게 오래 가지도 않아요. 목표는 그냥 중국은 못 들어오니까 응? 우리끼리 갈게. 응? 하여튼 저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요약적으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걸 말씀드린다면 굉장히 정교한 제도주의적 접근이다. 그런 현실주의적인 어떤 기법들을 포함한 상당히 세련된 외교진들을 지금 바이든 정부는 갖추고 있다. 이번에 그 한국도 거기에 아주 심하게 당하고 왔다. 저희는 뭐 굉장히 좋아하지만 저는 이제 좀 성향이 좀 그런 편이라 굉장히 잘된 거라 생각하지만 그러나 부지불식간에 당했을 가능성이 크다. 여러 가지 뭐 논리적으로나 전략적으로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질문 북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5분 정도 더 쓰고 설명을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싱가포르 회담에 관해서 그 많은 쪽에서 미국판이 있고 북한판이 있고 한국판이 있고 막 여러 가지 인터프리테이션이 나오는데 그거 전부 다 자기들 그냥 생각이고요. 제가 딱 볼 때는 이거예요. 교환한 게 이거였습니다. 첫째, 부분 비핵화, 특히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을 협박할 수 없는 그러니까 ICBM 등 장거리 투사 능력 개발을 통한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에 대한 유예였어요. 저쪽에서 내준 게. 최소한 김정일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대안으로 여기는 미군 투수라든지 제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양보였던 겁니다. 유예와 그 다음에 어떤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는 이겁니다. 북한은 우리 이미 남북 비핵화 선언했어요. 한국에서는 다 털 수 있어요. 지금 북한만 있는 건데 계속 한반도 비핵화를 얘기하는 거는 한반도에 전개되는 미국의 억제 자산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북한 한미동맹이 형해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농후한 주장인 거죠, 북한에서. 그걸 일정 부분 받아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싱가포르 회담 자체는 싱가포르 회담 자체는 굉장한 승리예요, 북한 측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이거를 지켜나가는 거는 북한이나 아니면 북한과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감정, 어떤 정책적인 어떤 결정 노선들을 공유하고 있는 남한 정부로서, 현재의 남한 정부로서는 여기에 대한 추인은 필요한 거예요, 추인이. 최소한 면제부는 필요한 겁니다. 왜냐, 바이든 이전에 트럼프가 한 거는 다 없애버리는 게 사실은 지금 그런 것이기 때문에 가장 싫어했던 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미 대선 때부터 얘기했던 게 바로 그 문제거든요. 미북 간의 대화를 통해서 그걸 해준 거. 너는 쇼만 했지.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결국은 트럼프조차도 요구했던 거는 비핵화에 대한 어느 정도 성의였는데 그것도 안 해줬기 때문에 다행히 한국은 한계를 가진 어떤 제안이 됐던 것인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걸 출발점으로 삼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다음 두 번째 북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입장 바이든에 대한 제 추측을 좀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여기는 좀 썼는데 걔네들 설리반이나 아니면 그 진영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이 상당히 이란디라고 비슷하게 원래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대선 전에 나왔던 논문들이나 지금 요새까지 나오는 걸 쭉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응용해 볼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썼습니다. 이게 정답일 것 같아서. 근데 정답하고 틀린 게 진짜 제가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는 억제인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안 보이는 스트래티직 페이션스인데 사실 대안도 없어요.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아마도 이번에 최근 요즘에 프롤리퍼레이션에 대한 최근의 연구 논문들의 어떤 저작들은 이런 거예요. 북한 사실상 핵무장에 어떤 배후는 사실 중국이다. 뭐냐? 걔네들이 어떤 디펜스를 제공해 주지 않는 이상 강대국에 대항해서 그거를 핵무장을 얻어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사례적으로 볼 때 북한은 할 수 있었다. 왜? 중국의 백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공개 커먼센스들이 지금 컨센서스들이 미국 정책가나 어떤 전략가들 속에는 있다. 따라서 중요한 건 뭐냐? 말은 완전 비핵화니 뭐나 좋은데 마지막으로 이제 억제. 지금 나오는 핵 공유에 관한 우리가 얘기한 거 아닙니다. 우리하고 상관없이 미 국방성이나 아니면 이런 쪽에서
자주 논의되는 핵공유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사실 이거죠. 너네들이 핵 아무리 가더라 그 우열성에서 미국에서는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핵 공유 체제가 갖춰진다면 뭐 너만 대로 해보세요. 다만 이제 그 뭐 프롤리퍼레이션 또는 그 바깥에 파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라인을 열어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기대 이익들 이렇게 놀아주면서 몰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너무 두껍게 말씀드린 게 죄송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답변을 또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 황재호 교수님께서 그 한국외대 국제학부에 계시는데 물론 또 벌써 대학 원장님도 다 또 지내셨고 여러 가지 외모만 그렇습니다. 예, 아직 그래서. 아니고요.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토론 부탁드립니다. 예, 근데 제가 오늘 그 이 세션 보니까 6분 중에 4분이 중국입니다. 네, 상당히 어떤 회의 가도 이렇게 중국 연구자들이 많이 포함이 안 돼 있는데 너무 의도가 드러났나요, 이거? 예, 그만큼 중국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이해합니다. 네. 그 첫째 세션이 한미 관계, 네, 또 네. 미국을 또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 저는 예, 알겠습니다. 그 두 분 이제 논문 잘 보고 거기서 이제 몇 가지 드는 생각이 있었는데 첫 번째 한 4대 포인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는 그 1세션에서도 어떤 분이 얘기를 하셨는데 바이든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은 뭐 기승전 중국이다. 저도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 국가안보 전략 잠정 지침에 보면 그 많은 그 위협들 적시했지만은 뭐 중국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또 미국의 또 아프가니스탄 철수 이런 거 새로운 국가 전략 이런 것 철수 이런 것도 새로운 국가 안보 전략의 그 선택과 집중으로 이해가 되고 그래서 흩어진 역량을 하나로 모으면서 자체 역량 소모를 최소화하고 이를 동맹들하고 우방국들과의 다자 협력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중국 때리기는 뭐 또 국제 규범, 뭐 핵심 기술, 뭐 최신 군사력 분야 등등해서 중국의 그 사다리를 쳐내는 전략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알래스카 미중 고위 회담이었는데 상당히 기싸움이 대단했었습니다. 상호 가치 또 상대 그 대외 정책 비판도 하고 그 아픈 비난을 날선 비난을 주고받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때 모습을 보면서 저는 중국의 질적 부상은 아직도 좀 갈 길이 멀어 보인다. 또 미국이 돌아왔다 했지만 조금 시간은 걸려 보인다. 그 미국 외교 수장들의 그 중국 비판 이런 모습에서 아직은 저는 이제 이걸 바럼프 겉은 그 바이든이고 속은 뭐 트럼프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역시 트럼프의 그림자가 많이 남아 있다. 또 중국 외교도 사실 그 국제사회가 지켜보는 상황에서 자기의 칼날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는데 이미지 개선을 이루는데 좀 실패하고 이전에 그 좀 모습만 다 보여줘서 좀 중국은 좋은 기회를 놓쳤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 인태 전략, 뭐 코드 이런 것도 다 이제 포함됐겠지만 이게 인태 전략에 사실 미국이 이렇게 인태 전략을 쓰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중국의 국력이 아시아 태평양을 사실 넘어섰다는 역설적인 상징이다 저는 이해를 했고 아태 전략으로는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는 역부족임을 자인한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 잘만 이거를 뚫어낸다면은 뭐 대서양 태평양 전략도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중국은 상당히 좀 길게 보고 힘든 싸움이지만 그 맷집을 키워가는 과정으로 보는 듯하고 겉은 이제 미국이 공격하고 중국이 수비하는 모습이지만 사실은 수성이 어렵기 때문에 미국이 수비하고 중국이 공격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중 대립을 신냉전으로 많이 보지만 아까 뭐 우리 이 교수님도 얘기하셨지만 그 키신저는 아직 신냉전의 초입에 와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신냉전이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 대외 정책도 지금 바로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조금 정의를 내리고 어떤 상황에서 신냉전일까 여기에 우리 나름 그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바이든 4년도 여전히 또 다른 아메리카 퍼스트인지 아니면 중국은 앞으로 더욱 공세적인지 아니면은 양 강대국 간의 새 싸움이 치열해지는지 또 국제사회 뭐 다자주의 기제 이런 것들이 뭐 상실하는지 또 이데올로기 문명적 갈등 이런 것들이 있는지 이거를 다음 4년에 잘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데 이번에 그 한미 정상회담을 보면서 전 사실 그 바이든이 이제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조금 좀 뭐랄까 그렇게 낙관적으로는 보지 않았거든요. 미국의 그 새로운 그 외교 아까 말씀드린 바럼프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그런데 뭐 조지 슐츠가 그 외교 정책을 정원 각국에 비유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바이든이 그대로 정원사일까 아니면 조경사일까? 근데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그 뭐죠 하는 걸 보고 어쩌면 조경사 느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4년 동안의 그 미국 외교를 우리가 좀 천천히 정말로 세밀하게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한미 정상회담이 과연 그 성과가 아주 풍성한데 대통령께서도 최고의 순방, 최고의 회담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성과 아까 우리 박 교수가 얘기했나요? 이 결과가 회담 성과가 나중에 결과를 또 다른 어떤 성과로 이어질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받은 느낌은 이제 겉은 6대4나 뭐 그 이상의 느낌도 좀 우리 측에서는 볼 수가 있지만 저는 중기적으로 볼 때는 한국의 그 날아올 계산서가 만만치 않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미 정상회담 그 성명 거기 보면은 아주 미국 바이든의 그 외교 노하우, 경륜, 경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녹아져 있어가지고 단어 하나 그리고 어디 그 예민한 한국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단어 하나를 잘 이렇게 어디다 이게 배치해 놓은 거가 상당히 이게 그냥 바이든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어쨌든 쿼드 대만 해협, 남중국해 신장 이런 것들이 언제 어떻게 이게 툭툭 치고 나올지 모르지만 앞으로 지금의 그 6대4가 나중에는 뭐 4대6, 뭐 3대7 이상으로 갈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당장의 쿼드는 참여하지는 않더라도 이제 뭐 협력 다 하게 될 것 같아요. 기재가 그 기구나 기재가 없으니까 공식적으로 가입하는 건 없어도 참여하는 형식으로 많은 걸 다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왜 최근에 대통령께서 그 한일 관계를 개선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또 그 미얀마 관련해서도 계속 민주주의 얘기하고 이게 왜 그랬을까? 이게 이미 지금 다 계획이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어쨌든 미국이 바이든이 다시 한번 그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뭐 기회를 이제 갖게 됐고 어쨌든 미국이 강대국으로서의 그 내공이 여전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 뭐 어제 뭐 중국 대사 발언도 있었고 또 중국 그 외교부 대변인 발언도 있었는데 상당히 고심한 흔적이 있고 뭐 아쉽다 뭐 이런 표현하고 완곡하게 표현했지만은 사실 거기 이것만 보고 그대로 반발하기에는 좀 어렵죠. 쉽지 않죠. 그런데 직접적으로 대응하지는 않겠지만 아마 사드 산불 관련해서 계속 이렇게 주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방안은 원래 지금 왜 안 오냐 국내 언론 매번 한중 교류 있을 때마다 시진핑 방한권 얘기를 하고 했지만은 코로나 때문에 안 왔던 것이지. 근데 이제부터는 다른 변수들로 인해서 안 오고 못 올 가능성이 더 많아졌다. 이제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한미 관계는 어쨌든 그 저기 양국의 진보 정부가 들어섰던 98년하고 2000년 사이에 상당히 정책적 근접도가 높았고 그런데 이제 이번 정부는 지금 이제 민주정부가 양국에다 민주당 정부가 만났는데 근데 이제 한중 관계, 남북 관계 또 문 정부의 마지막 1년 이런 거를 고려할 때 좀 제약은 많다. 어쨌든 문 대통령께서 이번에 가셔서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풍성하게 낸 것은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추진의 마지막 그 트라이로 이해를 하고 그래서 내용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또 알려지겠지만 어쨌든 미국에 기울어져 보이는 것은 이런 배경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저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그 균형 외교가 중요하다. 너무 지금 아까 우리 또 문 교수님도 얘기 주셨지만 너무 이 뭐죠? 한쪽에 확 실리는 이런 모습, 이런 것들 그 한쪽에 줄을 서야 되는 강박관념 이런 거는 우리가 스스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 저는 사실 반박자 넣는 외교를 선호합니다. 어쨌든 간에 문 정부는 이번 그 남은 1년 여기에 뭐 나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이 1년을 더 큰 어떤 그 안보적 어떤 어려움 없이 잘 넘기는 것도 중요한 마지막 1년을 중요한 어떤 그 과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중국 전문가가 네 분이신가요? 저는 거기서 빠지는 걸로 했었는데, 네, 잘 알겠습니다. 마치 제가 5분의 발표를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 두 분께서 질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텐데요. 지금 이미 질문 내용에 포함이 됐습니다만은 좀 더 저는 핀포인트해서 두 분께 공통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우선 한미 정상회담의 지금 성과에 궁극적으로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무엇을 바라는가? 역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지금 현재 임기 마지막 해에 어떻게든지 정착시키고 영구화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작년 아마 8월에 싱하이밍 대사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만났을 때 쌍수레가 가는 것처럼 해야 되겠다. 쌍수레는 뭐냐 하면은 역시 북미 관계 개선과 남북 대화가 같이 가야 되겠다. 저는 아주 그 말에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북미 관계 개선과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에 따라서 과연 북미 관계 개선의 물꼬를 틀 수 있고 남북 대화가 될 수 있을지 그것을 상당히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뭐 북한이 전부 다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만 역시 이런 것이 북미 관계 개선에서는 지난 하노이에서 나왔습니다만은 영변 플러스 알파는 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항상 북한의 선택에 대한 그런 마음이 어떨까 하는 것이 궁금해집니다. 그것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시진핑 주석이 못 오고 안 온다 뭐 이렇게 또 표현하셨는데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사실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고 그런데 두 분은 과연 올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한데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저 끝에서부터 할까요? 오늘은 답변은 네. 앞에 이제 안희애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끝나고 나서 CNBC 방송을 하는데요. 재밌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아마 바이든 정부는 중국과 북한을 똑같이 인터내셔널 레코그니션 하지 않는 국가다. 예, 국제적으로 이 사람들은 국제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믿을 수 없는 국가이기 때문에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을 넘긴 거잖아요. 비핵화 프로세스도.
한국이 알아서 해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정부는 뭐 커퍼레이션의 의미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진도가 나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북한이 원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 김정은의 입장에서 보면 한미 정상회담을 어떻게 봤을까? 자기 굉장히 그 북한 경제가 삼중고에 처해 있잖아요. 제재, 또 코로나, 또 북한 경제 자체 위기 때문에 김정은의 생각은 부분적인 제재 해제 문제하고, 그리고 명분으로서는 대북 적대시 정책의 가장 기본이 될 만한 한미 연합훈련의 중단과 같은 그런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지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생길 텐데요. 한미 군사훈련은 한미 연합태세 강화로 그냥 퉁치고 넘어갔고요. 제재 문제는 일체 얘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이 나올 공간이 굉장히 제약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지지부진한 교착 상태가 되고 말의 성찬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는 거죠. 그러면 북한의 행동은 대체적으로 북중 관계를 개선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당분간 있어서 이제 그런 형태의 좀 변화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면 저는 지금부터가 걱정입니다. 중국한테 설명을 해야 될 텐데요. 해석 논쟁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그런 뜻은 우리가 얘기한 건 설명이 그런 뜻이 아닌데 약간 해석의 차이가 있다. 이러면서 양쪽으로부터 전략적인 신뢰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커서 지금보다 명확하게 그 메시지 관리를 하지 않으면 한반도 상황을 어떤 모멘텀을 찾았는데 모멘텀을 놓칠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 하는 것이 좀 우려 사항인 것 같고요. 아까 문홍호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워낙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잘 알겠지만 중국이 제가 패권의 의지가 없다는 건 아니고요. 글로벌 밀리터리 리치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글로벌 수준의 중국이 뭘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텐데 적어도 지역에서는 굉장히 강한 교두 보호를 만들고자 하고 장기전을 준비할 거라는 측면에서 보면 미중 관계의 폴트 라인이 대만, 남중국해, 한반도를 둘러싸서 예민하게 작동할 가능성은 있고 그것은 굉장히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미국이 중국을 보는 것들은 저는 단일 정체성으로 보고 있다고 봐요. 사회주의 중국의 부상들을 억제하는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우리가 보는 중국은 제가 말씀드린 건 복합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지경학, 지정학, 지문학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단일한 전선 구조 속에서 놓게 되면 정책의 선택폭이 굉장히 제약되어서 이것을 어떻게 이제 접근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저는 그런 문제가 조금 고려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북미 관계 개선이 가능할까? 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북한이 보기는 하겠지만 이게 크게 변수로 작동할 거라고 생각지는 않았습니다. 북한은 나름대로의 자신들의 스케줄과 계획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끊임없이 얘기한 거는 지난 5월 2일 날 또 나온 세계의 담화, 3월 15일 날 나왔던 담화, 그 앞으로는 2019년 2월 하노이 정상회담 끝나고 깨지고 10월 달에 김양길이 얘기했던부터 시작해서 아주 꾸준하게 적대시 정책의 선철회를 하겠다. 1월 달 8차 당대에서 다시 한번 힘겨운 정면 돌파를 선포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극적인 양보를 기다리겠죠. 근데 문제는 북한도 이번에 그런 것이 안 나올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결국 제재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제재를 선철회하거나 유예 면제를 할 가능성은 없다라는 것은 북한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 북한은 당분간은 좀 버티기에 더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북한은 버틸수록 미국이 좀 더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죠. 지난 30년간의 일종의 역동처럼 패턴처럼 굳어진 것이고요. 가장 최근에도 바이든 행정부가 결국 싱가포르 합의까지 받았고 북한의 비핵화 대신에 한반도 비핵화라는 얘기가 나왔고 하는 걸 보면 북한은 좀 버틸 때까지 버틸 거라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난 1월 달 역시 김정은이 말한 전술 핵 무기의 개발을 하겠다 하면 KN-23과 24를 쏴야 되거든요. 아직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군사적인 필요성도 있고요.
결정적인 거는 코로나 변수죠. 여전히 뭐 작년 1월 24일 국가 비상 방역 체계를 선포하고 국경을 닫고 있는데 물리적으로 미국과의 협상도 그렇고 설사 뭐가 되더라도 이 코로나 상황이 지나야 자신들이 원하는 경제 활동이 외부적으로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핵심 변수는 저는 뭐 북한 내부 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내부가 참중고를 언제까지 얼마만큼까지 버틸 수 있을 것이냐. 거기가 북한의 뭐 이른바 트래시홀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진핑 주석의 방안은 그렇지 않아도 저도 이 질문을 우리 황재호 교수한테 하고 싶었는데요. 황재호 교수가 그냥 설명을 안 하고 시진핑은 다른 변수 때문에 올 가능성이 낮다라고 끝내버려서 어떤 변수인지 되게 궁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가 전체적인 의미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근본적인 정체 전환을 했다고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리 한 국가가 정책 전환을 할 때는 전후로 거기에 대한 충분한 공론화와 이 전환에 대한 사인이 있어야죠. 전혀 없이 나타난 것이다. 그러니까 역시 뭐 필요성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대북 정책에 필요한 것을 받기 위한 그런 정책적인 전환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였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걸로 일종의 서로 주고받기식의 대만 얘기, 남중국해 얘기까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그 기술 분야는 한국의 필요성이 분명히 있었죠. 제가 지금 제일 주목하고 있는 게 그 비욘드 5G로 나서 오픈 랜에 이게 사실은 미일 정상회담 때 나온 거 아닙니까? 글로벌 디지털 커넥티비티 파트너십이라 해서 똑같은 형태죠. 그 당시에 미국이 25억 달러, 일본이 20억 달러. 근데 이번에는 비욘드 5G라는 이름으로 똑같은 게 미국 20억 달러, 한국 10억 달러를 내겠다. 이거는 아까 이혁 교수님 말씀하신 기술적인 부분을 넘어서겠다. 화웨이 5G를 넘어 6G로 바로 가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가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근데 안 들어갈 수 없죠. 이동통신의 그런 기술 표준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아까 김진아 박사님 말씀하신 이것이 제도적 그런 저는 그걸 이제 지분 나누기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뭐 바이든 행정부의 그 모습은 같이 분명히 보입니다. 그런 세계를 끌어갈 의지와 능력이 예전 같지 않다. 미국의 쇠퇴는 불가피하다라는 것은 뭐 이미 2019년에 Foreign Affairs에서 미국 패권에 부검해갖고 끝난 논쟁이고요. 그렇다면은 미국이 이것을 뭔가 보충할 수 있는 것은 역시 동맹국가의 지분 나누기 형태로 간다라는 판단이 되고 거기 한국이 뭐 저도 별로 선택의 여지가 없이 참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전히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적인 정책의 전환이 아니기 때문에 이혁 교수님 말씀대로 앞으로의 과정에서 미중 간의 서로 간의 메시지가 이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에 뭔가 이 갈등의 여지는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오히려 저는 아까 그 황교 교수 얘기한 거랑은 조금 반대쪽에 서서 여전히 중국은 한국을 약한 고리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시진핑이 방한을 하는 것이 뭐 이거는 하나의 제 생각입니다만 북한과 이 북한을 들려서 한국을 오는 것이 그들에겐 조금 더 나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한국의 약한 고리, 한국을 확실히 다지고 가는 그런 모습들, 또 자신들이 갖고 있는 한반도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거. 오히려 그러면 뭐 왜 그런 다른 변수 때문에 올 가능성이 낮았다라고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올 가능성이 저는 오히려 좀 더 높아지지 않았는가 하는 판단이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제가 30초만. 네, 제가 안 그래도 저 기회를 드리려고 해서 저도 궁금해서요. 말씀해 주십시오. 예. 왜 이렇게 토론자를 가만히 내버려? 아니 저는 이제 왜 지금까지 못 왔던 거는 정말 코로나 때문에 못 왔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혹 역시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올 가능성은 이제 두 가지 우리 지금 얘기하신 거에 공감해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고 그 다음에 아까 이 교수님 얘기하신 대로 그 중국에게 설명을 했는데 중국이 충분히 납득을 해서 그러면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두 가지 컨디션이 다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올 가능성이 낮다라고. 아니. 그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고 그 다음에 이혁 교수님 얘기하신 대로 우리가 중국에 그 얘기하는 그 어떤 그런 논리가 설득력이 있어서 중국이 납득하면은 두 컨디션이 다 맞으면은 한국에 올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다른 중국 다른 것보다도 시진핑 주석의
방안을 자꾸 얘기하는 것 자체는 저는 굉장히 마음에 좀 안 들어하는 스타일입니다. 왜냐하면 2020년에 이 한중 관계를 어떻게 평가하면 좋겠냐라는 그 토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2020년에 한중 관계를 딱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시진핑의 방안을 오매불망하던 해. 근데 왜 그렇게까지 해야죠? 예를 들어서 뭐 이 5년 정권 속에서 주요 국가의 정상이 방문한다는 건 좋은데 이런 상태에서 방문을 하고 안 하고가 그렇게 중요한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시진핑 방한 문제에 대해서 조금 좀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크게 그렇게 저는 그 자체를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도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는 그냥 그 연구자로서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중국 그 자체 문제, 또 북한 문제, 남한 문제를 이제 따로따로 생각을 해본다면 중국이 지금 현재 바이든 신정부가 들어오면서 그렇지 않아도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이다 해서 이 사이가 나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데 지금 미국이 이번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왔습니다마는 쿼드다 뭐다 해서 계속 한국을 끌어안으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굳이 이 시점에 또 중국이 나서서 그거 미중 간의 갈등을 더 심화시킬 수 있는 그런 판단을 할 것인가, 이것이 하나의 문제고요. 이제 두 번째로 보면은 그 올해 3월인가요? 그 시진핑 주석이 중국과 그 북한 양국 국민의 생활 향상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겠다. 이것 역시 중국으로서는 현재 미국을 견제하겠다고 한다면 남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북한을 끌어안는 것이 더 견제 효과적이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러면은 북중 관계를 갖다가 참 좋게 나가자고 한다는데 이 시진핑 주석이 한국에 와서 북한이 전혀 반응하고 있지 않는 비핵화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거고 그것을 언급한다는 것이 과연 시진핑으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일일 것이고 그렇게 하려고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세 번째로 이제 남한에서 보면은 한국 대통령 선거 이제 1년 남짓 남았고 지금 임기 마지막 대통령을 상대로 자칫 선거에 이용될 수 있다, 이런 그 판단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시황제로서 말이죠. 여러 가지 볼 때 그 선거에 이용되기 위해서 이 한국을 온다. 그 상당히 저로서는 이제 이런 면에서 굉장히 신중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내년에 그 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의 3년임 그리고 또 이 후계자 문제, 이것이 이제 다 얘기가 돼야 되는데 한국에 와서 한중 정상회담에 별 성과가 없었다. 그러면은 반드시 그 중국에서도 지금 아직까지 그 권력 투쟁이 이제 다 마무리된 게 아닐 텐데 상대 그 당내 상대 경쟁 세력으로부터 거친 비판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는 역시 내년 당대에 그 시진핑 주석의 자신의 그런 그 여러 가지 국내적인 상황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도 않을까, 혹여나 아마 이런 것을 이렇게 종합을 한다면은 아까 뭐 안 오거나 못 오거나 하셔서 제 나름대로 이런 그 판단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시진핑 주석이 온다고 하는 그 방한 카드 자체로 한국이 계속 매달리고 있는 형태거든요. 그 와버리면 그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계속 카드를 들고 있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제가 괜히 자꾸 말씀드리게 되는데, 자 그러면 안 그래도 여기 그 정말 우리 5시 34분 맞습니까? 오, 저 플로어에서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이 사회를 제대로 못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플로어에서 저 말씀하실 분들 제가 네, 감사합니다.
그 이효 교수님한테 좀 여쭙고 싶어서요. 네. 그 1895년에 시모노세키 조약 이후로 중국이 한국에 대한 그 종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빼앗겼잖아요. 상실됐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 카이로 선언 때 그 미국 측 자료를 보니까 그 장개석이 그 한국에 대한 과거가 갖고 있었던 종주권 내지는 정치적인 영향권을 그 의사를 비쳤을 때 그것을 그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그것을 그 미국 측 자료를 보면 막아요. 그러니까 이 중국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과거의 역사적인 종주권 그 내지는 그 어떤 지금 패권주의로 표현되는 어떤 중화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그 과거 역사적인 그런 것들이 갖고 있는데 교수님 그 맨 끝에 그 말씀하셨던 것을 보면 또 이제 2013년에 또 바이든이 부통령 시절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미국의 반대편에 서는 정책이 성공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강하게 불만을 표시했었고요. 근데 교수님 그 논문의 마지막에 그렇게 쓰셨거든요. 분명한 사실은 분단 국가라는 태생적 조건 속에서 한반도와 국제 질서의 위계를 설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동맹의 폐쇄 회로를 열면서 문제에 접근하는 것도 불가피하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은 뭐냐면 따라서 사안을 얼마나 잘게 쪼개 조합하는 패키지 딜 능력이 미중 전략 경쟁에서 선택을 강요당하지 않고 능동적이고 유연한 정책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했는데 전 문장하고 마지막 문장하고 모순이거든요. 불가피하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고 하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능동적으로 우리가 그 대처를 할 수 이 말에 모순이 생겨서 그러니까 중국의 역사적으로 한국에 대한 한반도에 대한 그런 의식이 있고 미국도 그런 의지가 자기들의 패권이라고 할까요? 그런 의지가 강한데 그리고 또 불가피하시다라고 했는데 잘게 쪼개면 그러한 유연한 선택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짧게 좀 죄송합니다. 이거 책임은 상당 부분 안인혜 선생님 계신데요. 그렇습니다. 네, 책임을 평가하는 50매를 줄이다 보면 그 앞에 설명이 상당히 빠져버렸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앞에 얘기했는 것은 우리가 편승론, 진영론이 갖고 있는 문제도 있고 우리 정부의 선택이 친중 노선을 선택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걸 제쳐놓고 우리가 동맹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이 관건인데 그러면 우리가 흔히 교량국가, 중추국가, 중추적 교량국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게 이런 것이 시효를 다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대부분 편승론이거든요. 동맹 강화론인데 저는 분단국가라고 하는 특성 속에서 이 과제가 그렇게 가벼운 것은 아니다. 굉장히 숙명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그게 바로 이 분단국가의 특성 속에서 한반도와 국제 문제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 하나의 주장이고요. 두 번째, 동맹의 폐쇄로 갖춘 것들은 우리가 진영론에 편승하게 되면 굉장히 숙명주의적 사고에 빠지게 되니 회로를 조금 더 열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럼 그 구체적인 솔루션은 뭐냐면 그 사안을 좀 잘게 쪼개자 하는 것은요. 우리가 예를 들면은 뭐 1대1로에 참여할 것인지 이렇게 얘기해 놓으면 답이 없다는 겁니다. 1대1로에 MOU를 맺을 것인지 아니면 제3국 진출을 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갈 것인지 하는 거고요. EPN으로 참여하는 것들도 그것이 예를 들면 WTO의 방식인지 그 북미 자유협정의 방식인지 이런 것에 따라서 선택들을 굉장히 조합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는 외교력이 결국 우리의 삶들을 외교력을 구성할 수 있지 않겠는가. 최대한 잘게 쪼개는 것들이 외교력이라고 보는 건데 통으로 여기에 참여할 것인지 저기에 참여할지 선택을 강요하게 되면 굉장히 우리의 전략적 선택의 난도가 매우 높아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다양한 영역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결합하는 능력이
외교 정책으로 반영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앞에 전후 맥락을 조금 제가 생략하면서 생기는 오해가 아마 생긴 것 같습니다. 네, 여기 그 논문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저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다른 분도 더 있으실까요? 시간이 그 지난 금요일이었죠. 우리가 그 21일 날 뭐 미국 시간으로 하니까 또 뭐 22일 새벽 저 사실은 새벽까지 그 자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제 보긴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그 중요한 회의를 한 첫 번째 세션이 아니었을까, 첫 번째 시간이 아니었을까 이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 새로 윤보선 민주주의 연구원의 원장님으로 부임하신 김용호 원장님의 홍복이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그 두 분 발표해 주시고요, 또 세 분 또 이렇게 너무 훌륭한 발표와 또 토론을 들으면서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 가지 유튜브 또 시청자 여러분들까지 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윤보선 민주주의 연구원에서 개최한 바이든 시대 한반도 문제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